세계 경제 수요가 둔화되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유가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지난번 이제 계속 이야기하셨던 어떤 그 버블의 어떤 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단 말이죠. 나스닥 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15% 빠졌다가 뭐 이제 조금 한 5%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조정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는 우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거의 2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을 하는데요. 우리 주가는 뭐 향후 뭐 2, 3개월 이내에 뭐 바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서야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이미 끝났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 예, 미국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예, 우선 그 미국 주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3월 달에 금리를 지금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금리 충격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물 충격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뭐 4분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6.9%. 그런데 올 1분기부터 성장이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그 GDP 나오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 변하기는 합니다만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한 1%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소비 심리 뭐 며칠 전에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게 발표됐는데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네.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나 돼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 앞으로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IMF 그 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예. 기업 수익이 더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뭐 통화 충격, 뭐 금리 충격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실물 충격이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저는 하반기 가면 많이 낮아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경기는 둔화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미국 경제를 저는 한마디로 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실질금리거든요. 이 실질금리라는 것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 안팎이고 물가는 뭐 7%가 넘었으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정상화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려면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요. 그런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는 못 오르고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이 실질금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많이 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도 상상하고 있어요. 이게 물가가 급격하게 2008년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때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가도 한번 폭락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국면이 한번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 이제 뭐 S&P 500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아까 나스닥은 15%가량 떨어졌다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스닥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S&P 500이 떨어지고 다우지수 뭐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어젠가요? 그제인가 그 발표된 그 소비자 판매지수 뭐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좋았잖아요. 시장의 생각보다는 오늘 새벽에 발표됐나요? 오늘 새벽에 발표됐죠. 소매 판매가
1월 달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예, 전문가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작년 12월이 큰 폭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기저효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매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3개월 이동평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개월 이동평균 보면은 소매 판매가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이 2.8%인데요. 3개월 이동평균을 하면은 1월 달에 그렇게 증가한 거는 12월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이제 최근에 오늘이죠. 역시 FOMC 의사록이 1월달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시장은 어쨌든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뭐 시장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매파적 발언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어제 밋밋하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FOMC 의사록을 보면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뭐 고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둔화될 수 있지만은 뭐 고용 그 다음에 경기는 좋다. 그런데 물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은 뭐 빨리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장이 안도한 것은 그 의사록에서 뭐 매월에 금리 몇 퍼센트 가감해 올리겠다. 그다음에 양적 축소하겠다. 거기서는 이제 금리 인상하고 양적 축소를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대규모로 그런 편이 없어가지고 조금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뭐 70번 이상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예,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작년 뭐 9월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한테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구조적이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뭐 공급망 교란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거기 FOMC 저도 의사록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걸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원자재 그 전문가들 보니까 이 원자재 이 상승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과연 잡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보던데요. 예.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이 아주 소비 투자에 축제하죠.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있죠. 근데 공급 측면에서 물가 잡을 수가 없죠. 파월 연준 의장이 원유 생산 늘릴 수 있습니까? 뭐 트럭 운전사, 반도체 생산 연준 의장이 늘릴 수가 없고 공급 측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수요 측면 수요가 둔화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가가 지금 거의 고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가하고 국제 유가하고 상관계가 0.6 정도 상관계수가 되고요. 우리 주가 1개월 선행하거든요.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수출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우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예요. 작년 기준으로. 수출 좋고 경제 성장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좋으니까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유가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세계 경제 수요가 둔화되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유가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낮아진다는 건 고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다른 원자재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생각대로 지금 기대하는 대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잡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위축되니까 모든 거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물가가 올별로 보면은 뭐 2월쯤 뭐 1월에 7.5% 올랐는데 2월에는 그것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3% 초반, 2% 후반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요 측면에서 많이 위축돼 가지고 예, 그리고 결국 수요 충격이 수요가 위축되니까 예, 뭐 기업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생산을 줄이려면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결국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폭락의 시작이 이제 급락의 시작이 아직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예. 표현하신 거는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가 바로 예. 경기 둔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그동안 상승시켰던 게 금리 풍부한 유동성이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 그동안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예, 최근에 나스닥이 한 15% 조정받은 것은 그는 금리 충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서 미리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올랐죠. 그 충격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 충격, 기업이익 충격이다. 요새 그 오늘 또 어떤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 수익이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는 조만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 올라갈 때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뒤따라 성장률을 올리지만요.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뒤따라 낮추거든요. 네. 지금 IMF도 경제 성장률 최근에 올수록 낮추고 있죠.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거 보니까요. 계속 미국 중심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 전망한 것보다 이익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저는 우리나라는 올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다면 뭐 그 한국 시장도 뭐 미국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 떨어지는 폭이야 그렇겠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도 좀 어렵게 보시는 거군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그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물론 주가가 1개월 선행해요. 예, 그런데 수출도 증가하지만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정적 견해를 많이 나타냈던 거는 주가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작년에 한 40% 정도 앞서가 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수출 회복된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이 괴리가 축소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가는 한 20%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수출은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괴리가 이제 거의 다 축소됐어요.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거의 뭐 적정 수준에 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주가라는 것은 오를 때는 이렇게 펀더멘탈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한다는 것이죠. 예, 대표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됐던 경우가 2006년에서 2007년 무렵이었었어요. 네. 이때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이 그 수익형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주식형 펀드를 엄청 모아줬거든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주식 사오고 가대평가됐고, 예, 그리고 2008년 들어가지고 수출 감소하고 또 결국 충격이 왔었죠. 예, 그러면서 적정 수준보다 주가가 한 35%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많이 밀렸네요. 예,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 여건은 뭐 금융위기는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 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야 할 시점인데 저는 이런 시점이 머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미국 시장 결국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보시는데 이제 결국은 경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중국이 며칠 전에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소비자 그 판매 지수인가요? CPI인가요? CPI가 뭐 0%대라고. 0.9%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비가 안 일어난다. 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 경제가 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게 결국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예, 그게 결국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중국이 다른 나라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4, 5% 정도 하면서 소비자 물가 0.9%라는 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초과 공급이죠.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9년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근데 중국 경제는 2009년, 2010년 9%, 10% 성장합니다. 그때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부터 투자가 많이 했다는 거는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려놨다는 거죠.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니까 중국은 거의 모든 사람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낮은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가 낮으니까 중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GDP가 작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8%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가 증가한다면은 세계 경제 그 성장률 둔화에 어느 정도 안충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조금 그 안도했던 게 예. 그러한 그 데이터 지표 발표하면서 아 그래 중국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급자의 예.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세계 뭐 유럽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좀 가라앉는 왜 물건값이 그러니까 싸게 예. 공급을 할 테니 이런 안도를 했는데 그게 안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2월 1월까지 증가율이 좀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이축되는 거다. 경기가 나빠진다. 공급이 활성화가 돼서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주식시장을 볼 때 금리보다는 경기를 보자. 경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전부 초점이 사실 대부분 금리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FOMC 이후에 뭐 0.5를 하냐, 0.25를 할 것이냐, 금리 인상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도 출렁거리고 우리도 이제 불안해하고 하는데 교수님은 금리는 이미 금리로 인한 어떤 데미지, 어떤 선반영은 이미 이루어졌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게 이제 미국 나스닥이 됐든 증시가 급락하는 이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미국 경기 둔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 그림 보시면요. 이게 OECD에서 OECD 전체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제가 OECD 전체만 이 빨간 선으로 그려놓고 우리나라 그려놨는데요. 둘 다 7월을 정점으로 올 1월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작년 1월이 정점이었어요. 중국 경기가 제일 먼저 둔화됐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통화정책 안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미국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차를 두고, 물론 시차는 6개월일 수도 있고 9개월일 수도 있는데요. 시차를 두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신호를 작년 하반기 또 보내고 있는데 선행지수가 먼저 보내고 있고 이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 같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아마 1분기 후반 뭐 2분기 초반 가면 1분기 여러 데이터들이 발표될 거거든요. 생각보다도 낮은 수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이 생각 밖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선반영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그 경기 회복이 가장 빨랐던 것도 그쪽이었고 이거에 대한 것도 가장 빠르니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먼저 중국의 선행지수가 작년 1월이 고점 제일 빨리 꺾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꺾였으니까 중국 경기 바닥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도 더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 주식이 뭐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다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하는데 지준율,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요새 그렇죠. 계속 그 지준율 인하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으로 미국계 전 세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참 희한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적자가 GDP 대비 거의 5% 되거든요. 경상수적자가 되면은 그게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돼요. 우리 경상수적자 난 돈이 해외 직접 투자나 뭐 서학개미 운동하는 것처럼 증권 투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경상수적자가 뭐 GDP 대비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 한 1%, 2% 사이인데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데도 자본수지가 흑자예요. 그만큼 중국 뭘 의미하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돈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GDP가 전 세계에서
비중이 한 18%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중국 금융자산은 5% 내라는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실물시장 중심이었는데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괜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시작이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시그널은 그게 되겠네요. 그 소비나 아니면 경제의 어떤 수치 지표들에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게 이제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2분기 초반이 참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 2분기 초면은 뭐 1분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 수익도 발표가 되거든요. 예, 생각보다도 뭐 경제 성장률인지 기업 수익이든지 뭐 전문가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이면 이제 보통 우리 기업 실적 발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 장세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이 실적 장세 역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상승하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영업의 이익에 의해서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확장 후반에서 물가가 오르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였고요. 미국은 좀 뒤늦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근데 이미 경기가 정점을 치고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서니까 물가는 점차 안정되고 기업이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증권시장에서 역실적 장세라고 그러나요? 역실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파트에서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는 그 세력들의 이유는 뭔가요? 근거는? 뭐 더더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현재가 좋으면요, 그 미래를 좋게 전망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뭐 IMF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러지만은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따라 계속 높게 전망해요. 네, 그런데 경제 성장이 꺾이고 나면은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낮게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IMF가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을 4.9% 10월 달에 전망했는데요. 올 1월 달에 4.4% 내렸어요. 낮췄군요. 특히 미국은 5.2에서 4.0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계속 월별로 체크하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성장률 전망치다 계속 낮아지고요. 대신 저 물가는 전망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더 오르니까 뒤따라 좀 오르게 전망하고 조만간 이제 물가가 꺾이면서 또 그런 현상이 바꿔질 텐데요.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낮춰 전망하고 물가 상승은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아마 3월 FMC에서 또 미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하고 점도표 찍었는데요. 그 경제 성장률 전망 보면은 물가가 작년 1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저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게 올려 전망하려고 생각해요. 작년에 예를 들어 12월에 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한 2.3% 정도 뭐 전망해 놨었는데요. 4%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뭐 금리 가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상이 딱 결정돼서 발표가 되면 그때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기업 실적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냥 확인이 되면서 꺾이는 시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시기적으로. 예, 저는 뭐 2분기 초반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 눈에 보이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가능성 때문에 좋게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변수가? 글쎄요.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더 올라가고. 근데 왜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그 예. 뭐죠? 부양책을 쓰잖아요. 예. 예, 그런 부양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부양책 쓸 여지가 없죠. 아. 예. 지금 물가가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긴 여기서 더 돈을 더 풀면. 예. 정부는 이미 작년에 쓸 만큼 써버렸고 지금 또 부채 한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욱 쓸 수 없는 정책이 통화 정책이에요. 예. 통화 정책은 지금 뭐 팽창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물가 때문에. 오히려 금리 오르고 통화 긴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요새 우리 기업들 뭐 몇 군데 뭐 방문해보고 강의 가면서 이야기해보면요. 예. 우리 기업들 제조업이 가장 문제가 기업 경영에 어려운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 수주는 뭐 1, 2년 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받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익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이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가 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 이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문제다. 예. 그렇다면 나스닥이 그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슈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폭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시작에 15% 빠지는 것도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저는 뭐 나스닥 가지고는 측정할 수가 없고요. S&P 500은 기업 이익이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S&P 500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은 S&P 500이 미국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의 주요 경제 지표로 거기다 M2까지 포함하면요, 15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로 보면은 지금 4,500 안팎인데 3,800에서 뭐 3,900 뭐 이 정도가 저는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S&P가 뭐 10% 빠진다면 나스닥은 그보다 더 빠지겠죠. 더 빠지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 개별주들 가운데서는 이번에 기술주들 가운데 뭐 나스닥 15% 빠지는 가운데서 뭐 70%, 80% 빠진 기업들이 허다하거든요. 50%는 기본이고. 뭐 넷플릭스조차도 뭐 50% 가까이 빠졌다가 뭐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이러한 개별적으로 많이 이미 하락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조차도 다시 그런 어떤 충격이 있게 되면 더 빠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게 지수가 떨어져도 이미 선반영된, 그러니까 많이 빠진 기업들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많이 빠졌지만 더 빠지겠죠. 더 빠진 폭은 좀 줄어들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많이 빠진 거지만 더 빠질 그런데 그것들이 과거 추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경기가 나빠진 시점에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 먼저 떨어지고 좋은 기업들은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좋은 기업들도 저는 다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학기미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중간 이렇게 이런 변동이 있어도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버티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0년만 보시면 미국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이 S&P 500이 지난 거 10년 동안 2009년 이후로는 이 그림에 보면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10년만 보면 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11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IT 거품 붕괴 직전 이게 초과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1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지표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이 이때보다도 거품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명목지 수준인데요.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에 210%였어요. 근데 최근에 330%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00년에 48%였습니다. 지금 53%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거품 정도로 보면은 저는 2000년보다 지금 거품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 10년만 보면 미국 주가는 올랐는데 2000년에서 2009년은 이거 제자리 걸음이었다. 저는 앞으로 10년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이미 돈은 많이 풀려 있는 거잖아요. 이 10년간 계속 상승했었던 이유는 계속 돈이 풀렸기 때문이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 뭘 하든
그걸 빨아들이는 게 얼마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겠느냐. 결국 돈은 시장에 풀려져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풀려 있죠. 그런데 경제가 나쁘면요, 유통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돈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 자금 이동 보니까 단기 부동자금 M2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 돈들이 정기 적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현금을 보유한다. 만기가 긴, 요새 또 한국의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 은행 금리도 높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비중이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그 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돈 유동성은 계속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자산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거품이다. 주식도 거품이고 저는 부동산도 거품이다.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상황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미국의 이것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업 실적, 뭐 경기 지표, 뭐 금리보다는 그런 걸 봐요. 저는 뭐 금리 미국의 국채 10년 수익률 많이 못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2% 넘었잖아요. 10년 2% 좀 넘었는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 많이 예측하거든요. 보통 장단기 금리라고 그러면은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 2년짜리 차이인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0.4%까지 축소됐거든요. 이게 축소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물론 뭐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었고요. 지금은 뭐 역전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상반기 말쯤에는 역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3월에 금리 올리고 그러면 단기 금리는 많이 오르거든요. 금리를 올릴수록 장기 금리는 떨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경제 위기의 사전 징조 현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뭐 역전됐으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도 그 이전에 한번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2009년 9월 무렵에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됐거든요. 그때 미국 경제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지표도 보고 제가 뭐 이번에도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주장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코로나가 와가지고 2020년에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이 최고의 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면 역시 그 경기 침체가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 금융시장 특히 그 채권 시장이라는 게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큰 폭의 어떤 폭락 상황 이런 급락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우리 코로나 때를 자꾸 떠올리니까 급락 이후에는 또 급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죠. 그러나 저는 대세 상승,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올라봤자 박스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다시 떨어졌다가 오르긴 오는데 저는 뭐 작년 6월인가요? 3,300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일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그동안 가대평가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가조차도? 왜냐면 우리는 지금 되게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업 PBR 2,600이면 PBR 1배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주가는 많이 싸지기는 싸졌어요. 근데 PBR 뭐 10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지금 예상된 기업 이익을 가지고 부모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니 기업 순이익이 줄어들면은 그렇죠. PR이 높아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적정 수준 혹은 싸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애널리스트 실적들이
전망 실적이 높고요.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PR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대로 한 4월, 네. 그러니까 4월 이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다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투자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뭐 정리할 필요는 없죠. 우리 주가는 20% 떨어졌고 제가 이미 4월에 한 2,5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5 내지 10% 사이거든요. 네. 예. 떨어져 봐야 5%에서 10%다. 5 내지 10% 사이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종목별로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주가 지수는 5 내지 10%예요.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예상한 대로 4월 무렵에 한 2,500 정도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4월. 예, 그런데 기대치는 뭐 3,300 뭐 이런 기대치는 조금 예, 낮추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미국도 말씀하신 대로 그 3,800, 3,900선 사이에 거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 S&P 500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2,500선을 저점으로 해서 한국도 박스피가 갈 것이다. 2,500에서 저는 뭐 최소한 1년 정도는 뭐 3,000 정도. 뭐 제가 지금 뭐 명목 GDP로 추정해본 적정 주가는 한 2,9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900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까지의 데이터 명목 GDP 그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근데 2,600, 아니 2,500, 2,5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그거는 제가 일평균 수출 규모로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이 1월 달에 한 25억 달러 됐는데요. 물론 제 예상치입니다. 4월에는 한 23억 달러 정도까지 줄어들거든요.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예. 이것 가지고 제가 주가를 한번 추정해 본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 방향이라고 썼습니다. 수치는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모델을 하다 보면은 방향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해보면은 4월이 일평균 수출 금액도 제일 낮고, 그래서 주가도 4월이 제일 낮을 것이다. 물론 주가가 뭐 선반영 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데 뭐 하여튼 4월 무렵에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실물 출격이 한번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뭐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도 그 페이스북이 실적이 깨지니까 뭐 30% 이상 뭐 빠졌잖아요.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뭐 한국도 요즘 그 미국 시장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실적이 미스나면은 막 20% 막 쭉쭉 빠지던데요, 장중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만큼 사실 수급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뭐 우리 기관들이 한 12조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개인들이 다 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객의 탁금 한때 75조가 넘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계속 그 70조 이하고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도 뭐 95조 안팎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좀 주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반이 취약하니까 뭐 예상적 충격이 하나라도 오면은 변동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게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들 미국도 막 60%, 50%, 70% 막 빠져 있는데 한국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리비안이니 루시드니 뭐 이런 어떤 미국 그 기술주들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의 성과가 뭐 마이너스 50이니 60이니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예상대로 이러한 말씀하시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현재 돈을 못 버는 기술주들은 당연히 이렇게 크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야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못하니. 그런데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보면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미 뭐 많이 반영해가지고 떨어졌겠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폭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오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4월을
그 2,500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질 때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한 건가요? 수익률 면에서? 저는 우선은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아까 2,500선이니까 한 2,000, 예, 3,000 정도까지는, 2,900까지는. 예, 그 정도까지는 그럼 가는데. 한 400포인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예. 그러면은 뭐 반도체주죠. 주가 지수가 그렇게 온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 대형주 상위, 중심. 대형주, 예, 그런 것들이 뭐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반도체 주식, 예,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최근 그 상대적으로 저 금융 지주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안 예, 많이 떨어지고. 올랐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그 금리 상승기에 그런 주식들이 올라요. 예, 그런데 저는 시장 금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장기금리 중심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융주가 많이 올랐다면 하반기에는 금융주는 정체 거의 못 오르고 올해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던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반도체 2차 전지면은 사실 뭐 작년에도 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아, 예. 근데 소재주였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좀 대형주 중심으로 예. 오른다고 하셨으니까 뭐 셀 업체, 뭐 삼성 SDI라든가 무슨 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예. 이런 큰 대형 업체들 이야기하시는 예, 거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예. 예,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예, 그리고 일부 그 실적이 기대되는 뭐 바이오주 같은 거 여기 전부 많이 떨어졌는데요. 뭐 차별화 되리라 보고 있고 다음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장세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도 또 수급적으로 좋아질 일이 없어 보이니 결국은 작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가 계속 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지수 관련돼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2,500에서 주가가 2,900까지 오른다면은 그런 저 대형 주식들이 올라야 주가 지수가 오르죠.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거 중소형주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결국 환율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1,200원대인데. 네. 환율이 일시적으로 1,200원 좀 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게 첫 번째는 미달러 가치고요. 두 번째 중국 위안, 그 다음에 경상수지, 뭐 우리 미국 금리 차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하다, 그래도 달러 가치가 거의 못 오르거든요. 그렇죠. 블룸버그에서 발표된 달러 지수가 얼마 전에 97이었어요. 지금 그 9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야 했거든요. 근데 달러 가치가 못 오르는 건 미국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어 있습니다. 대내외 불균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해요? 대불균형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0% 근접해 있고요. 펀더멘탈이 안 좋다. 예, 대내 대불균형이 더 심화됐습니다. 대불균형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부채가 엄청 많아요. 뭐 작년 3분기까지 통계가 발표됐으면 16조 달러, GDP 대비 69%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대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떨어뜨렸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었었어요. 아, 오히려 그때가? 예,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는 지금 금리를 인상했고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 많이 걱정하죠. 예.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이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 차이가 환율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국은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실질금리는 국제 10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5%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 수익률 2.7, 소비자 물가 한 3.2, 마이너스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작년에도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채권 시장은 작년에도 들어오고 올 1월에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흥국들의 자금이 금리 인상하면서 쫙 빠져나갈 걸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뭐 중국 같은 경우 거기는 계속 그 단기 기업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단기 그 롤오버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또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의 어떤 위기가 올 때 중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중국은 뭐 그 정도 돈이 빠져나갈 이유는 없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금융자산이 싸 보이기 때문에 JP 모간에서 작년에 100% 증권 자회사를 세우고 중국으로 세계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터키 같은 일부 브라질 같은 뭐 취약한 정부 부채가 높은 나라는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일시적으로 우리 환율이 뭐 1230원도 갈 수 있고 뭐 50원도 갈 수가 있어. 1250원도. 그건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빠져나갈 걸로 보고 있는데, 예.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가 더 오를 수 없는 예, 펀더멘털의 문제, 미국의 예, 예, 경제 그렇습니다. 문제, 예. 이게 바탕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 금값도 좀 오르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주식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좀 더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그럼 항상 떠오르는 게 금인데, 근데 작년까지만 아니 뭐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 상당한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가면서 금값이 생각보다 못 올랐단 예, 말이죠. 금값 못 올랐죠. 예. 예.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은 조정인데 금값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값도 기본적으로 저는 달러 가치의 하락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른다. 예, 그리고 중국이 외환 보유액 3조 2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2% 이제 조금 넘어섰거든요. 네. 굉장히 낮아요. 뭐 중국이 계속 달러 비중 줄이고, 예, 미 국채 비중 줄이고 저는 금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좀 오를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제가 뭐 폭등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금은 좀 오를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장기 채권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 채권요? 예, 예. 국채가 됐든 기업채가 됐든. 우선 국채죠. 국채. 예.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는 우리 10년짜리 국채. 아, 10년짜리.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이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 갈수록 경기가 둔화되면은 예,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장기 채권은 지금부터 서서히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뭐죠? 우리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뭔가 ETF를 사도 되는 거죠? 예, ETF도 있죠. 채권형 ETF도. 네. 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미국 그 10년물 네, 하여튼 이렇게 알아봐서 요것도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우리 경제에는 또 항상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 최근 지금 일어나는 것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예. 러시아의 어떤 침공 우려. 근데 이게 나오는 의견들은 오히려 미국이 바라는 거 아니냐. 러시아는 아니 우리 안 해 하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너네 할 거잖아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예.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방산 산업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경제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익이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어떤 또 뭐 실마리가 됐던 문제가 더 커지든 변수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은 있죠.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한테 핑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정치인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국이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 러시아 쪽에서는 16일 날 일부러 공격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럴 정도로 아마 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요. 자기가 어려우면은 남 탓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큰 전쟁까지는 안 일어나고 보는데 예, 계속 그런 거 리스크는 계속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있잖아요. 네.
이런 환경 뭐 주가의 급락이 됐든 아니면은 자산 시장의 어떤 그 급락 예. 이런 현상들이 그냥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실물 경제를 위해서 또 연준이 뭔가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반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으면 소비 심리가 더 빨리 축되고 성장률이 더 빨리 둔화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 GDP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니까요. 뭐 그런 리스크가 클수록 주가도 떨어지고 소비 심리 축되고 소비가 안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려다가 많이 못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긴축하는 과정에서 2%도 못 올렸잖아요. 2% 정도 올렸었나요? 2.5%까지 2.5%. 올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리다가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못 올리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또 내려버리는 현상 혹은 그렇게 오른다 한들 2%대? 예전에 우리 뭐 5%, 6%대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2%까지도 못 올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내년 하반기 가서는 다시 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경기가 어려워서? 예,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은 분기별로 미국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또 하반기 가면 또 물가 상승률도 많이 떨어지고 또 금리 인하해야 된다. 통화정책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이 만약에 다시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급등했던 어떤 현상 예.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자산 시장에 나오진 않을까요? 다시 자산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겠죠. 주식도 막 예. 급등하고. 그런데 충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예, 그게 그러니까 오르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예. 그 전에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온다. 예, 그리고 과거처럼 통화정책 효과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조금 올리다가 내릴 여지가 크지 않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계, 기업,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낮으면 금리를 내리면 소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가 있죠. 사실 그동안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V자 회복. 그 다음에 2020년도 V자형 회복이거든요, 사실상. 그때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가 그때처럼 돈을 쓸 여지가 크지 않고 더구나 통화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모든 포인트는 사실 금리보다는 예. 경기 성장률, 예, 경기를 경제 보셔야 성장률, 돼요. 예, 예. 요거에 달려 있는 거로 봐야겠군요. 예, 그래서 매월 발표되는 경제 지표, 예, 특히 우리 수출을 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거든요. 네. 매월 1일 날 지난달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수출 출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우리 수출 성장률은 계속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물론 올 1월 달에 15%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35% 증가하죠. 무역수지 적자가 약 48억 단다는데요. 그 2008년 1월 달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 그때 40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그때도 상황이 비슷해요. 그 이전까지 세계 경제 좋으니까 그 이전에까지 수출 잘 되고 세계 경제 좋으니까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유가가 14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났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세계 경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수출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세계 경제 좋으니까 오르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그때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비슷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4월 어떤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큰 어떤 미스가 나면서 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뭐 2,500이 무너지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예, 예. 연말까지 한 2,900을 상단으로 보고 뭐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예, 예.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예. 우리가 이 자산을 계속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말씀하신 채권도 좀 얘기하셨고요. 금도 뭐 약간은 오를 수 있다. 우리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은행에 뭐 정기예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게 가장
뭐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린 2,500까지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주식을 예, 늘려야 되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주식을 한 60까지 늘릴 거예요. 제가 100원 가지고 자산을 배분을 한다면 60원은 뭐 주식에다 넣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20%는 채권, 뭐 채권. 나머지 20% 정도는 금, 비트코인 이런 것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60%라면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예. 우리 주식을 그때 쌀 때 들고 있어야 되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어느 정도 뭐 후년이 됐든 뭐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스톱이 되고 오히려 경제 상황 때문에 내릴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증시가 또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를 대비해서도 지금 그렇게 싸게 산 주식들은 계속 들고 보유해 나가야 된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조금 지루하지만은 사실 2,500이면은 굉장히 우리 펀더멘탈에서 주가 굉장히 싸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2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불안해서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때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사야 과감하게. 되죠. 뭐 그때는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사야 되죠. 그때는 예. 그때 비틀어야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그때 써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꾸 쓰니까 자꾸 예, 물리는 예, 거죠. 그때는 레버리지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론 이제 그 우리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이시니까 뭐 이렇게 팩트 체크 여러 가지 그 지표라든가 확인하시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향후 1, 2년 이렇게 앞을 거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포인트를 내가 지켜봐야 되는지 이렇게 딱 앞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네요.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